우리가 이제 작물이 이제 생존과 생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 제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의 균형, 수분의 균형, 그 광합성은 3분의 균형을 맞추는 조건들인데, 이게 식물은요,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생존하고 있다고, 꽃이 피고 있다고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도장하고 있고 살아있는데 과일을 못 따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고 과일을 하는데 과일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 1번, 2번, 3번가가 나야 되는데 5번가만 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수량이 적어서 내가 비용은 1000만원 투자했는데 생산량이 300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번식은 할 수 있고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경제성 있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배자는 요새 말하는 게 있어요. 생존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과 품질을 원하는데, 그저께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기공이 열림과 닫힘의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공이 열리고, 그러니까 식물이 충분히 증산을 해갖고 기공이 열린 조건이 되면은 광합성도 잘하고 어느 정도 생존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공이 작게 열리거나 너무 건조함이 강하고 물을 뺏기는 속도가 빨라서 식물체가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그때는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가고,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가면은 광합성 한 양분에 비해서 키가 빨리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도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장하면 식물이 죽느냐? 안 죽어요. 거기 플러스 도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꽃이 작게 열리거나 아니면은 꽃이 피어도 착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식물이 살아가는 데는 생존에는 문제가 없죠. 걔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최근에 2주 정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해가 계속 없었거든요. 있어도 잠깐 뜨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이하고 토마토에서 오는 전화 중에 뭐가 있냐? 토마토는 생장점은 뭐 약해진 건 모르겠다, 일단은. 근데 화방이 두 화방 정도가 꽃이 안 피거나 펴도 약하게 피거나 착과가 안 된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과일들은 잘 떨어진대요. 크기 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식물이 왜 토마토가 꽃을 작게 만들거나 안 피고 착과를 시키지 않고 착과된 과일을 왜 떨어뜨렸을까, 얘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광합성의 부하, 그러니까 내가 말한 싱크 숲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싱크, 즉 나의 광합성 양을 사용하는 것들, 동화작물을 사용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아니면 만들지 않음으로써 나의 생존 기간을 더 늘려놨죠. 이거 똑같죠, 저기도. 근데 스타트업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스타트업들이 어려워지니까 뭘 해요, 걔들이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공용차 쓰는 거 다 없애고, 직원들 줄이고, 월급 분결하고, 그리고 뭐예요? 생존 기간 늘리고 있죠. 언제까지? 다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느냐?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꽃을 계속 제거하고 과일을 떨어뜨리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경제성 있게 이 작물을 관리하려고 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왜 온실에서 키운다고 했어요? 환경을 일정 부분 제어함으로써 식물이 우리가 원하는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 플러스 경제적인 기술을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80대 20의 법칙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경제학 용어예요.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백화점에서 나왔던 얘기래요. 백화점에서 10%에서 20%의 고객이 백화점에서 나오는 순이익의 80%를 거기서 나오게 한대요. 그러면은 백화점 입장에서 모든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뭔가를 한 것보다는 그 VIP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백화점 이용 많이 하면 뭘 주나요? 라운지 이용권을 주죠. 아무나 주나요? 매출이 얼마 이상 돼야 주죠. 그 다음 매출이 더 많으면 뭘 줘요? 주차를 어떻게 해요? 발레탕 주죠. 그러면 그 다음 그거 할 수는 없죠. 그럼 내가 상위 10% 매출가 우리가 백화점에 매출의 순이익의 80%를 기여하는 그 측에 들어가야지 그걸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하느냐 여기서 그게 이제 백화점에 쓰는 파레토의 법칙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에너지와 그런 기계는 디바이스를 설치할 때 이 디바이스와 에너지 사용이 온실을 전체를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약 생산성의 80% 정도만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제어로.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뭘로 하느냐? 우리가 재배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하겠다 이거예요. 작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에어컨을 돌리면은 시원해지겠죠. 에어컨을 돌리면 시원해져요. 보강등을 달고 인공광을 쓰면은 광량이 증가하겠죠. 대신에 반대급부로 나오는 것이 설치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 적정한 선을 만들어야겠죠. 에너지가 한 20% 들었는데 한 80% 수확량은 나와. 에너지를 안 쓰면은 빵이야. 그러면 내가 80% 정도 20%를 투자해서 에너지를 100을 쓰지 않고 한 20 정도의 에너지만 써서 80을 수확을 하고 나머지 20을 어떻게 수확하느냐? 다는 못하더라도 내가 재배법을 통제함으로써 뭐 95고 90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 있는 것들 제가 이제 또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저기 내가 온실에서 작물을 키우는데 곰팡이병이 안 걸리는 게 좋은 것이냐 생리장애가 안 걸리는 게 좋은 것이냐 얘기를 할 때 생리장애와 병해충이 안 걸리면은 망해요. 걸려야 돼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온실을 되게 싸게 줬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온실에 하는 거는 전체가 똑같다고 하면은 병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내가 전체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있는 여기 온도계와 습도계는 이 지점의 온도와 습도잖아요. 지역 구석은 몰라요. 어제 제가 저기 농장을 다녀봤더니 어느 농장의 가운데 그러니까 센서에 달려있는 온도는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품온계 그러니까 저기 아이언 온도계를 갖고 과일 온도 측정했더니 구석은 7, 8도까지 떨어졌어요. 거기는 그럼 7, 8도까지 최종이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 온도를 13도, 15도로 맞추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설치 비용도 온실 지을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대충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거든요. 바로 거기는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분은 뭘 하느냐? 가축의 성장 속도가 늦은 잎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잎을 좀 더 따주고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곰팡이병이 더 걸리니까 그 구역이 약을 칠 거예요. 살균제를 처리를 어떤 걸 좋겠냐고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살충제를 뿌리라고 말씀드려놨는데 그런 살균제를 처리함으로써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과 설비 비용에 비하면은 그게 경제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이고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강등이거든요.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 탄산시비. 탄산시비도 별로 안 좋아해요. 탄산시비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농장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탄산시비를 하는 데가 해도 거의 손해보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탄산시비를 꼭 해야 되는 온실이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라는 지시를 받고 하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경제성 있게 계산해갖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 경제성 있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명이나 되려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 계산할 수 있는, 해줄 사람이. 대부분 계산을 못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탄산시비를 하겠다고 하니, 야,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옛날에는 그 전에 탄산가스 가격이 100원일 때는 그냥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탄산가스는 100원인데, 한 14, 15년 전에 탄산가스 100원, 토마토 가격은 3,500원. 그러니까 할 만이 있어요. 웬만큼 넣어도 이익이었어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은 토마토 가격 2,500, 2,000원, 2,200원, 탄산가스 가격 400원, 500원. 그러니까 웬만해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내 온실에 있는 조조가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새우개 나무가 또 있어요. 나무가 비실비실하면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나무도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착과를 시키고 과일의 균형도 맞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면 넣어도 되는데 그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은 저만 해도 조종학원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생육을 봤을 때 내 감이 넣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지. 그 생육 보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EP라는 거는 작물을 재배 방법인 건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GEP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작물을 강화시킴으로써 생물의 환경, 그러니까 식물의 그 환경 적응성을 높인 그 챌린저한 기후라는 건 아주 그 극악 조건의 기후에 대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GEP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스스로의 작물을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문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기본이죠. 모든 시설을 농사 짓는 건데 이게 특별하게 뭐 약을 뿌리거나 이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화력이 약해지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뭐 뿌리의 활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밝은 데를 넣는 게 아니라 봐서 화방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산량을 위 생장점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랫잎을 따져서 위로 물이 충분히 올라가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도 우리가 GEP라고 해요. 그런 재배법들을.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재배 조건에 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200평, 400평이면 그냥 하시는데 한 2000평 정도 하신다고 하면 초반에는 좀 전문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지시는 게 아마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 농업이라는 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농업이라는 게 저희 저희 후배들 이렇게 보고 나면은 한 3년 정도 농장에서 일을 해야 이제 조금 돌릴 수가 있어요. 5년 정도 지나면은 외부의 전문가가 한 2주 정도 한 번씩 코멘트 해주면은 잘 돌아가요. 한 10년 돼야 혼자 하는데 그냥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 의견은 어떠니? 물어봐요. 왜냐면 서로 자기가 못 본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물어보고 나서 그럼 서로 대화를 해보고 나서 그러면은 이 방법이 맞겠다고 얘기를 통과 결정을 하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10년 지났어도 또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어요. 10년 지나도 5년짜리랑 똑같은 애들 많아.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2주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 비율이 10명 중에 한 8, 9명은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5년 때하고 그게 크게 이제 경험은 좀 올라갔지만 크게 결정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온실을 운영할 정도의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식물 키우는 거는, 온실 돌리고 작물을 키우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예술의 영역입니다. 뭐냐면은 음악 미술이 노력하면 되죠. 얼마까지 돼요? 80점까지. 아유, 잘 그려는 데까지 돼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살고 하려고 하면은 재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재능이 없으면 안 돼. 이것도 보니까 그게 못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이제 평범하게 남의 도움을 2주에 한 번씩 받아가면서 농사짓는 게 일반적이고, 자기가 남을 자분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10년 지나도 거의 없어요. 별로 몇 명 없더라고요. 이제 극단적 기후를 대응하는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강한 광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광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산란, 피복제와 차광제, 스크린, 뭐 산란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강광을 극복하는 조건이 산란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차폐율이 20%, 30%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래쪽 생장점의 그 수분 공급량,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줌으로써 생장점의 증산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덥고 건조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스트를 사용하죠. 안개 분무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올리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받는데, 여기 습도 증가의 효과는 또 뭐라고 했어요? 보다 온실을 진폭을 작게 만든다 그랬죠. 습도가 높은 온실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천천히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하다는 얘기는 건조한 온실에 비해서 작물이 더 건조해, 더 더운 거에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예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텍사스 쪽에 저희 아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한 2년간 연수를 다녔거든요. 그분이 상추를 먹으려고 한국 상추를 씨앗을 갖다가 심었어요. 상추가 어땠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이렇게 오그라졌대요. 왜 그럴까요? 햇빛도 좋고 다 좋은데 공기가 건조해갖고 상추가 못 큰대요. 그 상추가 못 크고 이렇게 오그라들었대요. 얘들이 왜 양배추를 먹는지 알겠대요. 네, 양배추는 버티잖아요. 못 버티다. 상추가 안 큰데 잘. 그런데 이제 똑같은 35도 40도라도 볼게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나무들은 주로 뭐예요? 오렌지 뭐 이런 거 키우잖아요. 뭐 있죠 또? 저기 호도 호도 이런 거 크잖아요. 호도 뭐 이런 거 크잖아요. 그런. 근데 열대 지역에서 뭐가 커요? 이파리가 커져. 잎이 왜 커요? 햇빛을 많이 받아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증산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공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기공을 열어버리면 물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면 식물이 시들어 죽을 텐데 기공을 크게 열어도 습이 높기 때문에 물을 적게 뺏기는 거예요. 그 이파리를 더 크게 만들죠. 잎을 크게 만드니까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광합성을 더 많이 하고 잎을 점점 크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나무들은 어때요? 잎이 작은 나무들이에요. 잎이. 성장 속도도 볼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들 성장 속도가 빨라요. 열대 우림 지역이 빨라요. 열대 우림 지역은 나무를 심으면은 금방 커진대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기공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도 습도가 높아도 기공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광합성 작용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식물들보다 더 활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트라는 거는 뭐냐? 온도에 대한 적응력도 있지만 광합성 효율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뭐가 어렵냐? 외부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스트를 썼을 경우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기후가 몬순 기후라고 하잖아요. 몬순 기후. 여름철에 몬순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독일의 강을 봤을 때 독일의 강과 우리나라의 강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강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나라 강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왜 이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강은? 유럽의 강은요, 이 두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축대방 낮아요. 1년 내내가 비가 꾸준히 내려오는 편이에요. 똑같이 1년에 2,400mm가 내린다고 치면은 유럽은 한 달에 200mm씩 그렇진 않겠지만 12번 나눠서 내린다고 돼요. 우리나라는 2,500mm가 내리면은 한 1,500이 7월달, 8월달에 확 쏟아지고 나머지 1,000이 나눠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툭방이 높아야 그렇고 평상시에는 물이 졸졸 흐르다가 그 시기에만 물이 꽉 차 있죠. 툭방은 높고 물은 없으니 모양이 어때요? 이쁘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6, 7, 8, 9월달 6, 7, 8 토바가 결국은 열대 원숭기후잖아요. 불가능해요. 그게. 제어가 자체가 온실이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대 지역에 가보면 처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다국적 기업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가리 마우스에 창이 그러니까 이런 천창을 열고 닫는 게 아니에요. 열려있는 몽골 텐트로 된 온실이 높이가 제 사람 키만한 창이 있고 측고 높이가 3.5m고 요게 1.5m예요. 또 5m짜리 측고가 온실에 있는 공고가 그 중에 1.5m 창이라는 얘기죠. 측면은 여기만 비닐이 되어 있고 여기는 방충망으로 되어 있고 하루를 열어놓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 교환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이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줄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밖에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식물체가 못 버티니 토마토 오이 한 12개 따먹고 그냥 끝내고 다시 하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래요? 그 사람들의 이 방법은 뭐예요? 아까 이 파레토 법칙 8대2가 아니고 그 사람은 뭐예요? 한 6대 4겠죠? 60%는 환경을 조절하고 나머지 40%는 재배를 짧게 함으로써 그냥 가는 거예요. 8대2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는 유럽 애들이 만든 8대2 파레토 법칙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8대2가 아니겠죠? 7대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기후가 극악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통제를 할 수 없고 온실을. 그러니까 자연에 우리가 뭐래요? 식물의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고 그러면 수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 얘기가 고온다습 조건에서는 증발식 냉각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안개를 써봐야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특히 7, 8월 달은 습도가 높은 환경이거든요. 미스트를 써봐야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저희 진흥청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은 막 7, 8월 때 막 쏴대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시원해. 왜 시원해요? 내가 물 맞았으니까 시원하지. 왜냐면 물이 다 떨어져요. 그냥. 습도가 높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맞았으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물 맞으면 안 돼요. 절대로. 물 맞으면 다 꺼버려야 되는데 7, 8월 달에 안개분교에 쓰는 진흥청 온실에 가보면은 시원한데 그것은 내가 물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식물이 물을 맞으면은 장애가 와요. 그때부터. 왜냐면 기공을 폐쇄시켜버리거든요. 지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AT예요. AT에서 이제 우리가 폐쇄적 온실에서는 기계적 냉각을 하는데 온실 공기 순환 및 AH 및 제습 및 쿨링을 제한하는데 제습 및 쿨링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폐쇄적 온실이라는 거는 이게 폐쇄적 온실의 대표적인 사례가 흔히 말해서 저는 이제 수직농장이라고 그러고 인도어팝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저기 보니까 하신 분들은 저기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식물공장이라고 써놨던데 이런 걸 보고 이제 폐쇄형이라고 하죠. 폐쇄형들. 그 다음에 이제 반폐쇄형, 반밀폐형이 있거든요. 반밀폐형도 이제 일반적인 온실인데 반밀폐형은 설명드릴게요. 반밀폐형 온실은 안에 그 팬으로 바람을 집어넣거든요. 바깥에서. 그래서 창을 작게 만들어 놓고 안에서 뭐가 걸릴까요? 그러면 압이 걸리겠죠. 압이 걸려서 공기가 바깥으로 위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압력이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벌레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런 반밀폐형 온실에서는 그리고 밀폐형 온실에서는 해충 침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온실은 어때요? 벌레가 사방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완전히 제한한 방식 반밀폐형이나 밀폐형 온실은 해충까지도 방제가 가능하나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옮겨올 수도 있고 다 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생육과 광합 조건 최적화 플러스 수분 균형을 제고해야 되는데요. 이게 고온다습 조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내가 안개 분무를 써갖고 더 습도를 높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광합성과 낮은 부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높은 산란광과 CO2를 집어넣고 이거는 아주 좋은 온실 얘기예요. 낮은 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장마철 통과할 때 뭐라 했습니까? 과일의 개수를 줄였죠. 과일의 개수를 줄였더니 8월, 9월 생산량은 줄었는데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빠른 생육에 대비한다. 키가 빨리빨리 크고 있어요. 키가 빨리 크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과일의 개수를 부화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뿌리로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내가 부화량을 줄여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온실 내 절대습도가 외부 절대습도보다 높을 때 환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요. 이제 온실 내 공기 유동과 습기 배출, 그러니까 수직팬을 이용하기도 하고 높은 온도 정과 열린 구조를 만드는 품종을 이상 조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인 그러니까 품종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농장에 다니면서 품어진 품종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토마토의 예를 들면 예를게요. 파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서 있는 품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처지거나 이렇게 뒤틀려 버리면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유전적 특성이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구조를 가진 품종과 이상 조건. 그러니까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올라간 이파리들이 열린 구조고 내려진 이파리들이 닫힌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구조들이 더 극단적 기후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품종 선택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품종 선택도 어떤 걸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내가 열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은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저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열린 구조를 할 때 또 하나가 있죠. 유인을 하는데 이렇게 유인한 게 열린 구조예요? 이렇게 열린 구조예요?
유인을 할 때 벌린 게 열린 구조예요? 닫힌 이렇게 세워놓은 게 열린 구조예요? 이 벌린 게 유인 구조죠.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열린 구조라는 개념은 햇빛이 밑에까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밑에까지 들어오면 열린 구조, 내려가지 않으면 닫힌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열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펜 같은 거는 사용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고온 건조 및 더운 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패드 앤 펜을 얘기를 해요. 이제 주로 이제 건조기후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언제 사용할까요? 고온 건조 조건. 3월 하순부터 한 6월 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온 건조 조건인데요. 이때 패드 앤 펜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패드 앤 펜을 사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패드 앤 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패드 앤 온실이 거의 없어요. 연구용 온실 빼고는 없고 패드 앤 펜 방식이 우리가 언제 사용되느냐? 지금 반밀폐 온실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격실이 있어요. 온실을 우리 벽을 하나 만들어요? 두 개를 만들어요?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벽이 하나죠. 근데 패드 앤 펜 방식을 쓰는 그런 그 반밀폐 온실은 격실이 있어요. 외부에 하나의 벽이 있고 한 2m 정도 띄어서 내부의 벽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패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패드가 뭔지 알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패드가 뭐냐면은 이런 종인데 물이 흘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계란판 같은 종이에요. 계란판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촉촉하게 하면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가죠. 젖으면서. 그때 이쪽에서 팬을 돌려요. 바람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이 패드를 통과를 하죠. 그럼 공기가 어떻게 건조해져요? 습해요? 습해지죠? 이 공기가 들어와서 팬으로 이 안을 밀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공기가 습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시원해지겠죠? 시원해지겠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 왜냐면은 습할수록 뭐예요? 에너지가 많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기 에너지가 똑같았는데 여기다 물을 먹이면은 에너지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습한 공기가 되면서 떨어지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하이사이클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일인데 40도인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은 40kJ잖아요. 근데 15도씨 물인데 15도씨인데 공기가 10g의 물이 들어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40kJ예요. 내가 만약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40도의 공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10g의 물을 첨가시켜서 집어넣으면은 그게 15도씨짜리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온실 내부가 시원해지겠죠. 단 존재 조건이 있어요. 온실 내부가 건조해야 돼요? 습해야 돼요? 건조해야 되겠죠. 건조해야 습한 공기가 집어넣어도 되죠. 만약에 내부가 습하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물 생기겠죠. 막. 그래서 이 방식이 반밀폐 온실을 냉각하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7, 8월 달에 습한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봐야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작은데 온실 내부를 습하게 만들어서 식물체를 썩힐 염려는 올라갔다는 것들.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드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없는 조건은 이제 볼게요. 바람이 이제 없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공기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산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약물 흡수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이 바람은 식물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막 불어갖고 식물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공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혀요. 그러니까 자연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기공은 닫혀요. 왜 닫힐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은 식물은 같은 온도, 같은 건조 조건에서, 같은 습도에서 더 많은 물을 뺏겨요. 그럼 식물은 자기 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공을 닫는 역할을 해버려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공이 흔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식물체가 흔들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서 얘들이 우리가 못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람이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공기를 유동시키기 위해서 유동팬을 설치하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바깥으로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역할을 팬을 돌려버리면은 내부의 공기 유동이 발생시킴으로써 우리가 공기를 흔들리게 만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때요? 초속
0.1cm, 1cm만 돼도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그 낮은 외부 온도는 이제 볼게요. 낮은 외부 온도는 우리가 뭐래요? 스크린 설치하죠. 스크린 설치해서 우리가 열을 밖으로 나가는 막아주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아지면은 습을 통과하는 스크린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위 온도가 낮아지면은 온실의 공기의 절대 습도 편차에 의해서 커튼을 쳐도 아래에 있는 습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커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커튼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 습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온실의 절대 습도 조절은 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튼을 쓰는 순간에 위의 절대 습도, 그러니까 커튼 위의 절대 습도는 낮아진다. 왜 낮아져요?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왜 11월, 12월 달에 커튼을 치면은 지붕 밑에, 그러니까 커튼 위의 습도가 왜 급격하게 떨어질까요? 열었을 때보다. 커튼을 열었을 때보다 닫으면은 커튼 위의 습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밑에서 올라오는 열이 커튼을 통해서 차단이 됨으로써 유리가 비닐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뭐가 되게 거기에? 더 많은 결로가 발생하니 결로에 발생하고 나서 지붕 및 커튼 위의 습도는 절대 습도 떨어지고 그 절대 습도가 떨어지니 아래에 있는 절대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버리니까 더 많은 습이 위로 더 빨려 나간다는 이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쾌청하고 열방사가 만나는 스크린 사용 시 제조 효과가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그 맑은 날에 스크린 사용 시에 제조 효과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수습이 너무 많이 된 스크린은 지나친 제대로 상대 습도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습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들은 어떤 문제 생기죠?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에너지의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 그러니까 보온단결 커튼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보온단결 커튼이 유리한 점도 있다. 뭐가 유리하다? 수분을 밖으로 뺏기지 않음으로써 온실 내부의 습도는 온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온실 내부에 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습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작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딸기나 상추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오이에 비해서 둔감해요. 그리고 토마토 중에서도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그런 습이나 환경 조건에 대해서 예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습을 통과하지 않는 보온단결 일반 커튼을 쓰는 것이 유리한가까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안 맞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유료 온실에다가 보온단결 넣으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을 해요. 축구 6m짜리 온실 벨로형 축구 6m인데 벨로로 비닐을 줬어. 여기다가 보온단결을 넣어요. 미친 사람이죠. 왜냐면 축구 6m짜리 벨로형 비닐 온실이에요. 유리 아니에요? 벨로형 비닐이에요? 거기다가 거기다 상추나 토마토 키울 거 아니잖아요. 상추나 방울토마토 키우면 안 되죠. 그럼 거기다 뭐 키워야 돼요? 일반 토마토나 오이나 파프리카 키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상추나 딸기 키울 것 같으면은 축구 4.4m나 4.5m로 해서 그냥 1-2W 지는 게 그러고 벨로로 열지 말고 그냥 와이드 스판으로 줘갖고 싸게 짓는 게 더 짓고 말지 뭐라 비싸게 이렇게 지냐는 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작물이 선택되고 그러니까 온실이 정해졌으면은 온실에 맞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작물이 정해졌으면 작물에 맞게 온실이 짜임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그런 거 없이 내 돈에 맞게 업자한테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디자인이 이상하게 나와요. 모든 디자인은 내가 원하는 작물과 예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제일 웃긴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들었었나 모르겠네. 유료온실인데 축구 6m에 커튼 좋은 거 다 들어있고 그로잉 파이프까지 있어. 그 비싼. 그런데 거기다 방울 키우고 있어요. 웃기죠? 네. 그렇게 안 하는 옷실에서도 비닐로 지은 4.5m에서도 60kg 딴데 1년 돌리면 거기서도 60kg, 65kg 딴데
그러면 왜 거기다 그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1-W 10억짜리 온실에다 집어 30억짜리 온실에다 방울 키우고 있냐 거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돈에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작물이라든가 하고 내가 온실 줬으면은 거기에 맞는 작물을 키우던가 아니면 작물에 맞게 온실을 짓던가 경제성 있게 지어야 되죠. 그리고 스크린 사용 시 수평 온도의 편차가 원진이 차가운 바람이 내려가서인지 확인 필요가 뭐냐면은 수평 온도의 편차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평 온도라는 거는 적을수록 줘야 높은 게 좋아요. 온도 편차라는 거는 수평 온도 편차. 그러니까 앞뒤의 온도 편차와 양 옆의 온도 편차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온도와 위쪽 생장점의 온도가 같은 게 좋다고 했어요. 같을수록 결로도 안 생기고 증산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차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편차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편차가 클수록 결로의 위험과 일액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봤는데 스크린 생장점의 온도가 내가 다른 사람의 온실보다 낮아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스크린의 밀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크린을 오래 써갖고 내가 직접 스크린을 썼는데 남들은 5년 쓰고 많은데 8년 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해졌죠. 그럼 어떻게 될까? 편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를 수가 없어.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뭘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갖다대요. 그 0일짜리 비닐 있잖아요. 장수 필름. 그거 사다가 위에다가 클립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덜 뺏기겠죠. 밀폐도 올라가겠죠. 그것들이.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더 급한 게 뭐예요? 온도 편차가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과 수증기 투 사과도가 낮은 타이트한 스크린 타입.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보온닭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하느냐? 수증기, 그러니까 환기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일정 부분을 아래에 있는 습한 공기를 투명한 직조로 아니라 틈을 통과하지 않는 커튼을 통과해서 위로 지붕 아래로 공기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바깥으로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팔아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은 제가 그런 식을 보지 못했는데 세계에서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습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을 통과하지 않는 커튼을 사용하고 거기에 커튼의 아래쪽과 커튼의 위쪽에 팬을 달아갖고 아래 공기를 습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습도가 90%가 넘어가면은 팬을 돌아서 지붕 아래쪽, 그러니까 커튼 위로 습을 올려버리고 다시 습도가 떨어지면 팬을 멈춰버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좀 비싸겠죠. 그런 시스템들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크린 히팅이나 스크린 갭은 이제 뭐냐면은 결빙으로부터 온실 보호민 눈도움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스크린을 위쪽을 히팅을 해야 되는데 히팅 파이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히팅 파이프가 있는 온실들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고 옛날에 네덜란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옛날에 지은 좀 히팅 파이프가 있거든요. 저도 제가 옛날에 농사 짓던 온실에도 그 지붕, 그러니까 커튼 위에 히팅 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꺼놨죠. 왜 꺼놨냐면은 저기 돈이 많이 들어서 꺼놨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돌리게 되면은 그 아래 위에 있는 커튼이 안 열리는 거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히팅 파이프가 없으면 뭐냐면은 그때 업자분들이 얘기가 왜 알루미늄을 밑에다 놓고 비닐을 투명한 걸 왜 넣느냐 하면은 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갭을 사용해서 아래에 투명한 필름을 스크린을 10cm, 20cm 열어버리면은 뜨거운 공기가 알루미늄 스크린에 닿아갖고 녹여줌으로써 우리가 문을 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날에 하루에 1년에 며칠 해야 되겠나요? 1년에 많을까요? 며칠 안 돼요.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걸 방치하려고 위아래 바꿔놓는다는 분들이 있더라. 그 다음 낮은 광이에요. 낮은 광은 이제 지역과 계절에 다른데 스칸디나비아 만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핀란드라든가 이쪽에 가보게 돼. 특히 제가 이제 원해 잡지에 보면은 핀란드가 채소를 수입해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수입하는데 오이는 수입을 안 하고 먼저 작업을 하더라고. 어떻게? 보강등을 써. 핀란드나 스웨덴이요 전기요금이 싸요. 몇 살까요? 수력 발전이 되게 발전돼 있대요. 그런 지역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강등을 이용해서 오이를 생산하는데 토마토보다 오이를 줄여야 돼요. 근데 왜 토마토보다 오이가 보강등의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왜 오이가 광에 예민할까요? 토마토보다. 이유가 있어요. 금방 차이가 나요. 토마토는 과일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95%, 일반 토마토는 97%. 오이는 몇 퍼센트일까요? 99%. 그러면은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광을 주더라도 오이의 부피가 오이를 100g 키울 때는 1g의 광합성분이 있으면 되죠. 토마토를 100g 키우려면 3g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합성물이 3g이 있으면 오이는 300g을 만들 수가 있는데 토마토는 100g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보통 오이는 보강등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고요. 토마토는 전량 수입에다 먹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겨울철에는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쓰는데 램프에 따라 온도 및 빛의 비율이 당연히 다르겠죠. LED 등도 뭐 적색광을 몇 퍼센트냐, 척색광을 몇 퍼센트냐 달라질 테고요. 그 다음에 고환압 등은 뭐 또 다를 테고, 그 다음에 각국의 환경 범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보강등을 쓰면은 보기가 좋을까요? 환경, 그것도 관공해라고 해요. 아마 저희 지역에 예전 우등지에서 이걸 했는데 멀리서 봤더니 저희 아파트가 저희 봤거든요. 봤더니 하늘이 붉어요. 이게 LED로 해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늘이 붉으더라고요. 그냥 도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법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거의 강해서 안마 스프레이 설치하게 됐거든요. 안마 스프레이 설치하고 보강등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실 온도가 올라가면 뭘 해야 돼요? 또 냉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낮은 광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LI 지수와 오픈 구조라는 건 뭐냐면 LI 지수, 그 이파리 개수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구조를 만듦으로써 광의 흡수를 최적화시킬 수 있다. 열린 구조를 만든다는 얘기는 영향이에요, 생식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열린 구조, 이파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광을 투과시키는 구조는 우리가 생식 생장이라고 하거든요. 생식에 가까울수록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권의 이시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잎을 따준다는 방법으로 생식으로 주도시킨다고 하면 우리 열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의 부하 최적화, 이건 뭘까요? 광합성이 최적화. 일단 볼게요. 광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습도도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2도 줄여야 되고요. 내가 산화식을 하고 있다면은 온도 개점이에요. 내가 광량이 부족해요. 전 토마토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9월, 10월 달 광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줄 이상, 1200줄이 들어왔을 때는 15도 정도 유지해요. 근데 800줄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 온도 10도부터 떨어뜨려요. 오이도 만약에 1000줄, 1500줄이 들어오면 18도를 유지하고 1000줄 이하로 떨어지면 만약에 1000줄 이하로 떨어지면 15도씩 유지하고 야가 온도를 유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주거 온도도 떨어뜨리고요. 뭐냐면은 내가 광이 부족한 시기에 난방을 더 해봐야 뭐 생산량은 똑같고 에너지 비용만 추가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도를 갖고 우리가 최적화시킨다. 광합성을 한 만큼, 그러니까 광이 들어온 만큼만 온도를 주고 탄산가스를 공급해서, 이건 생산적인 목적이 아니고 뭐의 목적이에요? 비용의 문제죠. 비용을 절약한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 다음 작물의 부하 최적화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 토마토 같은 경우는 10월에 들어들기 시작하면은 10월 초에 중순 정도 되면은 과일을 그러니까 하나 방에 2개 정도만 착화시켜요. 오이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오이 같은 경우는 보통 2, 3월 달에는 오이를 그냥 기본이 그냥 저희가 한 공식이에요. 그냥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하나를 따고 3개 달고 하나 따고요. 정상적인 광이라고 하면 9월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 9월에 8월 9월 초에 심으면은 10월 달까지는 2개 하나, 2개 하나, 그러니까 3개 하나 달다가 10월 중순 되면은 2개 하나로 바꿔요. 다시 뭐에 따라 바꾼 거예요? 첫 것을 광량에 따라 제어하죠. 그러다 흐린 날이 되면 흐린 날이 연속되면은 과일을 다 따버려요. 그냥 채소 소력이 약하지 않게 세력이 유지되고 있어야 광이 강해질 때 바로 촉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낮은 광에서 보강등을 쓸 수도 있지만 과일의 수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제식밀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식밀도 같은 경우는 포기수가 아니에요. 제식밀도는 뭘까요? 토마토나 오이나 포기수가 아니라 줄기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포기를 심었으면 하나고요. 2포기는 2개인데 한 포기를 심었는데 토마토를 2줄로 있어요. 그건 2포기예요. 이거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포기 심고 2줄로 유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각각 재배 방식에 따라서 3개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5죠. 얘는. 줄기수가 2개고 줄기수가 2개인 거와 3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줄기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또 줄기수만 보나요? 또 뭘 보죠? 줄기수를 보면 또 뭘 볼 수가 있냐? 이파리 개수를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론을 키우는데 수확 적심을 치고 이파리를 12개 가져간 거와 메론을 키우는데 적심을 치고 잎을 16개인 게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심을 수가 있나요? 제식밀도를 이파리를 저격한 게 더 제식밀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포기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줄기수를 보고 줄기수를 보는 게 아니라 잎의 개수를 본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줄기수와 버더 제식밀도 이런 걸 확인한다. 이런 걸 통해서 냉방 시스템을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화 환기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요. 기계적 냉방을 단열 냉방. 단열 냉방이 뭐예요? 공기에다가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단열 냉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단열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했죠. 40도하고 15도 사이에서 물의 함량에 따라서 위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단열 냉각 곡선이라고 해요. 단열 냉각 곡선이라고 요 선에 따라서 우리가 온실을 냉각할 수 있을까 못할까가 판정된다. 이제 환기를 위한 우리가 습도 관리가 있는데요. 외부 조건에 따라 환기에 의한 습도 배출이 어렵다는 것은 물리적인 오해이다. 네. 환기 프로세스를 보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의해 교체되는 것들. 우리가 장마철에 볼게요. 장마철에 외부 습도가 몇 %예요?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고 있으면 외부의 습도가 100%죠. 장마철에 방 안의 습도는 몇 %예요? 거의 100%. 그러면은 외부 공기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건조해질까요? 습해질까요? 건조해져요. 왜 건조해질까요? 왜 습한 공기를 안에 집어넣는데 왜 건조해질까요? 조금이라도 건조해져요. 그 이유는 볼게요. 아무리 비가 와도 온실 내부의 온도가 높아요? 외부의 온도가 높아요? 내부가 높죠. 내부도 포화습도, 외부도 포화습도예요. 그럼 누가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부가 많이 갖고 있죠. 그럼 외부에 물이 적게 있는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평균 내면 적어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내부의 습도와 아무리 외부가 습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넣는 순간부터는 내부의 공기가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열대우림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창을 크게 만든다고 했죠. 어떻게 하든지 외부의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면은 온실 내부가 건조해지고 시원하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건조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볼게요. 네덜란드의 18도씨의 온도와 상대 습도 90%,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13.9g이에요. 외부는 10도씨에 9.4g이에요. 그러면은 외부의 습도가 100%이지만 편차가 어떻게 돼요? 4.5g이죠. 1立方미터의 공기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4.5g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아리조나를 볼게요. 아리조나는 미국의 남부지방이에요. 아마 나올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는 가끔가다 저게 나온다고 해요. 악어. 미시시피 악어 나오는 그 동네거든요. 그럼 볼게요. 공기가 이제 예를 볼게요. 여기는
습도가 90%이고 내부가 20도예요. 그랬더니 15.7g이에요. 전체 습도가. 근데 외부는 25~2도인데 볼게요. 상대습도 60%예요. 11.8g이죠. 그러면은 공기 교환이 얼마예요? 3.9g이죠. 얘도 1立方미터의 공기를 뺄 때마다 교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보여줄게요. 일본이에요. 이제 일본 이꼴 한국이죠. 일본이 더 습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볼게요. 온실의 온도가 20도이고 상대습도가 8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4g이 절대습도 나오죠. 이거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외부 습도는 22도에 습도를 70% 잡으면은 14.8g이에요. 그러면은 한 1立方미터의 공기가 교환될 때 0.2g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물의 증산까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의 증산까지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습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온실은 불가능한 온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일본의 온실에서 단순히 습도를 90% 올리고 그 다음에 22도로 온도를 올려버렸어요. 내부 온도를 이게 뭐예요? 온실을 창을 작게 열은 거죠. 그랬더니 17.7g의 절대습도가 나와요. 그럼 외부 온도는 13.8g이니까 어떻게 돼요? 3.9g 정도가 1立方미터의 습이 제거가 되죠. 이 얘기는 창을 작게 열므로써 습도를 올림으로써 뭐가 돼요? 수분의 배출 정도가 아까보다 20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20배가. 그럼 작물은 볼게요. 작물의 증산량이 제곱미터당 시간당 20g일 때 외부의 온도가 10% 10도이고 90%의 습도예요. 절대습도 8.5g이고요. 그러면은 볼게요. 환기요구량이 얼마가 나와요? 시간당 3.6 입방미터 정도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온실 온도를 15도로 낮추고 다시 상대습도를 90% 맞추면 어떨까요? 얘가 11.6g인데 환기 온도가 어떻게 돼요? 6.5제곱미터가 되죠. 1立方미터 6.5.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시간당 0.5 정도, 그러니까 축구 높이가 6m라고 하면요, 시간당 0.5회 정도만 우리가 습을 제거하니까 환기만 돼도 충분히 식물체가 증발하는 수증기를 제거할 수 있으나 아래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번 정도를 교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래도 교환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위에는 교환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 위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렵다. 0.3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해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조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작게를 길게 못 가져가고 짧게 여러 번 키우는, 흔히 말하는 열대 지역 요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습도 제어를 위해서는 온실의 절대 습도가 외부보다 높아야 되고 높을수록 제어가 쉽다. 높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습을 적게 배출해야 되고 그러는데 문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건조한 기후, 그러니까 유럽 같은 네덜란드 같은 기후라고 하면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예요? 6, 7, 8월 달에 열대 기후를 안 된다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유럽 애들은 어때요? 네덜란드, 벨기에 애들은, 독일 애들은 1월 달에 심어서 6, 7, 8을 통과해서 11월에 수확이 종료가 돼요. 왜냐? 이렇게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8월 달에 심어서 그 다음에 6월에 끝난 이유가 6, 7, 8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파레토의 법칙을 해도 안 돼요. 이때 방법이 없어요. 어제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죠. 보면은 장마철에 우리가 착과를 시킬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제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2개였는데 사실상 착과 시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참정 확인은 에어덕트 같은 강제 확인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마치고